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신지도사 강민정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특히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객 접점이다 보니 마스크 한번 못 벗고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수신 업무 역량평가 대비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수신 일반 1 예금 거래 개시 및 지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명 확인을 한다는 것은 성명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 증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인 경우에 행자부 민원 24에 접속하시거나 ARS 1381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 여권,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네오비스 053 거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위 확인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외국인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 확인 동의서 먼저 받아주신 다음에 네오비스 053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입력하신 다음 조회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실명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끼리는 아무래도 닮았다 보니까 형이 동생 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동생이 언니 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나만 알면 안 되겠죠. 예, 꼭 다른 지점에 전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금융사고 예방 사전경고 팝업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요. 네오비스 0568 화면에서 고객번호, 사유코드, 경고사항 등을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경고 팝업되는 시점은 신규 시, 입출금 시, 그리고 재신고 시, 고객 기본정보 관리 시 등의 팝업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게 발급일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0일이 발급일이라면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10일이죠. 그런데 3개월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자, 9페이지 라 기간의 산정. 만기일을 월이나 연으로 정하였을 때는 그 기간의 최종의 월에 있어서 예입한 날에 그 상당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그런데 최종의 월에 상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하는데요. 2월이 보통 28일, 29일이 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 이율 적용 및 이자 계산. 이율 적용에 있어서는 예금의 이율이 바뀐 경우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뀐 날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을 하고 적립식 거치식 예금인 경우에 바뀐 날부터가 아니라 계약일 당시에 이율을 적용하죠. 하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뀐 날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 이율은 해약일 당시의 이율이 아니라 계약일 당시에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을 하고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에 이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가로 5번 예금의 이자 계산은 예입 당일부터 기산해서 해지일까지 이자가 붙을까요? 아니면 해지일 전일까지 이자를 붙을까요? 네, 해지일 전일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자, 6번 타점으로 수입한 예금에 대한 불이기산일은 그 타점의 교환 결제일로 하는데요. 단 자기합수표, 가계수표인 경우에는 교환 결제 전이라도 그 예금 수입 당일을 이자 계산 기산일로 합니다. 10페이지 자, 금액 정정. 창고에서 고객님이 찾으실 때 전표 적어 오셨을 때 정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가로 3번에 창구 정결로 정정할 수 있는 거. 이 뭐죠? 이 계좌번호 일자는 창구 정결로, 그러니까 책임자 도장 안 받고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인 경우에는 책임자 정결로 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표에 책임자 도장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할 수 없는 게 있죠. 예, 새로 전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금주 잘못 적으셨을 때는 새로 전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11페이지 카 예금의 정보 제공 및 확인 의무 이행 볼게요. 고객이 창구에서 예금을 신규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금 거래 신청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이렇게 수령 또는 수령 거절함 체크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 가로 5번에 예금자 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아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필 서명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 만 14세 미만 아동과의 거래 시 정당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의를 받을까요? 네, 이렇게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 받아주시거나 아마 미성년자 신규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은행 거래 신청서 뒷면에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작년 5월 22일 날에 미성년자 업무 매뉴얼이 개정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신규, 해지, 재신고를 할 때 항상 기준이 모호하고 지점마다도 이렇게 업무 처리 방식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는 미성년자 업무가 와도 매뉴얼 보고 하시면 되니까 두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페이지 미성년자 거래 시 받을 서류 및 공통사항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만 14세 미만 아이 엄마가 통장을 만들어 왔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엄마 신분증, 아빠 도장, 그리고 아이 도장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신규가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증명서상에 친권자가 누구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 판단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 기본 증명서상에 표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 두 사람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 중 한 사람이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다른 사람의 도장 이렇게 지참하시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증명서에 이렇게 한 명으로 나와 있는 경우, 사실 요즘에는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로서 법정 대리인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법정 대리인 이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도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명 이상 기본 증명서에 법정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2인 이상이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둘 다 방문을 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만약 1인만 내점을 했다면 나머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기 보시게 되면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미성년자의 기준도 만 18세인지 만 19세인지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는 카드도 전자금융도 모두 만 19세 이상은 성년 그리고 만 18세 이하는 미성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로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꼭 본인 발급용으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상속이랑 주택 청약은 대리 발급용으로는 업무 처리가 안 되고 무조건 본인 발급용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과 미성년 후견 감독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삼촌이나 고모가 업무 처리를 해주실 때 필요한 서류겠죠. 자, 먼저 법정 대리인 신분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법원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원.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본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원본 가지고 오시면 고객님에게 복사해서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판결 내용이 기재된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럼 이 서류를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냐면 법정 대리인이 처리 가능한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 자, 그리고 후견인이 누구인지, 또 후견인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별로 한번 살펴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왔습니다. 통장 개설 될까요?
예,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6항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부모 내점시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내점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내점 부모의 신분증, 미내점 부모의 도장, 그리고 우리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일반도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창구에서 상세라고만 기억을 하셔서 일반을 발급해 오셨을 때 안 된다고 또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인 경우에는 상세와 일반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미성년자 도장 가지고 오시면 동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뒤에도 계속 이 서류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서류들을 미성년자 풀세트 서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친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통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면요. 일단 할아버지의 신분증,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근데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가 나올까요? 예, 할아버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 부모, 자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어떤 서류를 발급을 하면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나올까요? 예,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부모 기준으로,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아빠 기준으로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게 되면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주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해 오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도장,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내점 부모의 동의 및 날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자, 여기 주 1 한번 볼게요. 14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 외 가족이 내점 시에 미내점 부모의 동의 및 날인을 이렇게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거래 신청서 또는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전에, 그러니까 신규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친권자의 자필 날인을 받아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의 자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직원들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은행은 친권자의 자필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 면전에서만 기명 날인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의 친권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 앞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님의 기명 날인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만기 해지 및 중도 해지. 한 번씩 창구에 미성년자 통장 해지하러 오시죠. 예전에는 항상 이것도 헷갈렸었는데 그럼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본인이 해지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본인은 당연히 해지를 할 수 없고요. 자, 이번에는 법정 대리인이 오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2번이라고 돼 있죠. 예, 2번 풀세트 서류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시죠?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내점 부모 도장 이렇게 일치하면 해지가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만 14세 이상의 본인이 왔습니다. 본인이 왔는데 중도 해지는 안 돼요. 부모 내점시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만기 해지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1번 주 2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 해지인 경우에 미성년자가 왔을 때 통장, 거래인감, 비밀번호 세 가지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 2를 볼게요. 만기 해지인 경우에 그 금액이 소액의 용돈에 해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만 미성년자 본인 내점 시에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통상적인 용돈 수준이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이 내점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통상적인 용돈 수준이라는 거 나 혼자 판단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업무 처리하시기 전에 꼭 책임자와 의논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오셨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지하실 때 이번 풀세트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데 한 가지가 서류가 다르죠. 만기 해지인데 이렇게 재해치를 다시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한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장 거래인감 비밀번호 일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다시 이번 풀세트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통장 거래인감 비밀번호가 맞는 경우에는 이때는 내전부모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간단하게 서류 가지고 오셔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15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면 수신 관련 재신고가 나와 있는데요. 수신 관련 재신고인 경우에 만 14세 미만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 이외에는 다른 가족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서류도 이렇게 풀세트 서류를 다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16페이지 하 온라인 은행거래 신청서에 가로 8번 볼게요. 요즘에는 창구에서 은행거래 신청서 중복 사용 많이 하고 계시죠? 중복 사용을 하려면 동일 고객이 당일자에 동일 조작자로부터 신규하는 경우에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자예금, 공금예금, 증권 연계계좌, 외화 수익증권 등은 중복 신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특정금전 신탁이 중복 신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특정금전 신탁이 중복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중복 신규 가능 건수는 은행거래 신청서 한 장당 최대 3건까지 신규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체계 및 고객 맞춤 계좌번호.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휴대폰 번호 제일 많이 고객 맞춤 계좌번호로 이용하시죠. 자, 그래서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맞춤 계좌번호 8자리에서 11자리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맞춤 계좌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그 거래 내역 조회 기간은 24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7페이지 비밀번호 ARS 직접 등록. 밖에서 단체에 섭외를 했을 때 고객이 직접 전화로 비밀번호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자는요, 개인에 안 합니다. 법인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라도 미성년자, 공동명의자, 임의단체 확인 서류 제출단체는 제외입니다. 적용 과목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나 적립거치식 예금 둘 다 가능한데 이 중에서도 수익증권, 신탁, 외화, 실물증서로 발행되는 상품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신규 서류를 받을 때 비밀번호 직접 등록 신청서 이걸 같이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미내점 신규 조작을 하게 되면 접수증이나 그리고 LMS 문자로 접수 1년 번호 6자리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은 그 접수 1년 번호를 가지고 비밀번호 ARS를 직접 등록하실 수가 있겠죠. 등록할 때 유의하실 사항으로 이 ARS 등록 같은 경우에 통장 개설일 포함 3영업일 이내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접수번호 5회 이상 오류가 나면 다시 창구에 내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18페이지 통지 의무. 예전에는 제가 시험 칠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서술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금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예금주 앞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권의 부도, 오류 정정, 중복계좌 처리, 아마 옛날에는 전산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지 의제 처리, 기타 예금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은행 측 과실,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했다든지 전산 오류로 당행관 송금 오류를 취소 정정하는 경우에 이때 그냥 취소하시면 안 되죠. 그냥 취소하시면 안 되고 그 사실을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유선 또는 SMS 등을 통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표에다 기록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18페이지 2번 무전표, 무인자 전표. 무전표는 전표가 없는 거래를 말하고요. 그리고 무인자 전표는 전표는 있는데 인자를 생략하는 것을 말하죠.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나 대상 거래에서 무인자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할 게 있는데 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책에는 보면 500만 원 이하의 해지 거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창구 정결권이 바뀌었죠.
예, 뭐죠? 5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하의 해지 거래는 창구 정결이죠. 예,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쭉쭉 넘겨 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25페이지에 4번 예금의 지급과 부도 처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타정권의 지급. 타정권으로 수입한 예금은 교환 결제가 끝난 후가 아니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우려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급점 또는 입금점의 책임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필 자기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회필로 입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발행은행에 이상 유무를 먼저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회 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요즘에는 다 전산 등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간별기 등을 통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금주 신분 확인을 철저히 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책임자 정결 사항인 경우에 자, 그러면 조회필 자기압의 정결권이 어떻게 되죠? 네, 추심 결제 전 타정권 지급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는 책임자,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지점장님 정결입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조회필 수표는 그 전표 이면에다가 뭐 수표 번호라든지 응대받은 사람이라든지 그 등등 해서 그 조회 내용을 기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이건 은행 업무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입 직원들 중에서는 간혹 도장 확인 안 하시고 또 고객에게 돈 내드린 적 있으시죠? 네. 자, 그럼 먼저 보면 증서 통장 수표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이랑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이 서로 일치를 하는가. 그리고 분실, 도난 등의 사고 신고는 없는지. 그리고 금액을 고친 흔적이 있거나 확인 금액이 주금액과 일치를 하는지. 평소의 거래 상태에 비추어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26페이지 봐. 교환 제시한 타정권의 부도 처리. 사실 요즘에는 거의 프로세스 혁신부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창구에서는 부도 실물 반환 말고는 거의 처리할 게 없죠. 자, 그래서 4. 부도 실물 보관 및 관리 절차 한번 볼게요. 자, 가로 1번에 부도 실물은 예금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해야 되고 미반환 부도 실물은 중요 증서에 준해서 영업정 금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도 실물을 고객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 영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기재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수령증을 받아둬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찾아가시게 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에는 BPR 집중 일원화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한 부도 실물인 경우에는 프로세스 혁신부에서 일괄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폐기를 할 때는 그냥 폐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최종 소지인에게 폐기를 한다는 우편 통지를 하고 나서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27페이지. 자, 비대면 매체를 통한 정기 예적금의 해지 절차.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그냥 해지 안 되죠. 예, ARS 본인 인증하고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요즘에는 워낙 이 보이스피싱 워낙 이 전화금융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하는 절차 한번 볼게요. 먼저 고객이 해지 신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ARS 인증한 다음에 보안매체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제출하면 해지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지가 가능한데 먼저 고객 상담원과 통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객이 인터넷 뱅킹으로 재접속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런데 기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신 차단 등의 사유로 어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는 예적금 해지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창구 해지만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우대금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오비스 0401에서 코드 185번 입력하고 비대면 해지 신청 인증 불가 일반 전환 등록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인터넷 사이버 통장 전환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창구에서 해지를 해도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기경과 예적금의 처리. 여러분들 만기경과 예적금 관리가 감사사항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때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제도를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란 고객이 예적금 신규 가입 시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만기시급 원리금을 자동으로 입금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서류 받는 거는요, 은행 거래소 혹시 제일 아래 보시면 만기 지정 계좌 자동이체란이 별도로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신규할 때는 여기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 기간 중에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진구를 해주시고 별도로 네오비스 2565 하면 2565 만기 지정 계좌 이체 등록 화면에서 출금 계좌번호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 입력하고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29페이지 타 예금의 이례적 지급. 예금의 이례적 지급은 예금주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가족이 와서 병원비 명목으로 예금을 찾으실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급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흐름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지급 대상을 보면 지급 대상은 예금주 본인이 의사불명 등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 금액은요, 병원비, 치료비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대상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립 거치식 예금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안 되냐면 실물 교부 방식 상품입니다. 뭐 표지 어미라는 증서식 CD라든지 실물 교부 방식 상품은 안 되고요. 수익증권, 신탁, IS 상품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자, 받을 서류로는요, 일단 사고신고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영수증을 꼭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이 신청하시겠죠? 그래서 가족 또는 보호자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서 그리고 보호자의 실명 확인 증표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 골절 등 의식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생활비 또는 간병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병원비, 치료비 등에서만 지급 대상이고 만약 이례적 지급 요청이 금액이 크거나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예금의 상속 절차에 준해서 1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자들 다 재신고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례적 지급 허용 등록 방법은 네오비스 0401 재신고 등록 및 해제 화면에서 신고구분 217번 예금의 이례적 지급 허용 등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자를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례적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5번 서명에 의한 예금거래. 자, 다 공통사항에 가로 3번 볼게요. 통장을 개설할 때 인감 및 서명거래 혼용이 가능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 서명 같이 신고를 하게 되면 찾으실 때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명거래는 본인 확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실 때든 어떤 거래든 간에 신분증을 꼭 스캔 복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차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빙을 할 수 있겠죠. 33페이지에 6번 예금의 정리.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효 완성 예금이란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 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예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버린 계좌인 거죠. 자, 그럼 언제 시효 완성이 되냐 하면 다음의 날짜로부터. 그럼 다음 날짜 한번 볼게요. 만기일이 있는 예금은 만기일, 그리고 거치기간이 있는 예금은 거치기간 만료일. 자, 다 위 가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 예금은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이 되게 되는데 이 날짜로부터 매년 5월과 11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시효 완성 예금 중에서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서는 자백 편입 전에 미리 예금주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를 해도 회신이 없으면 자백 처리를 하게 됩니다.
13페이지에 가로 2번 자빅 처리한 예금을 본인이 환급을 해달라고 하면 정기 이전 자빅 처리분인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이전 거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손실금 계정, 영업외 비용, 잡손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기 중 자빅 처리분, 그러니까 올해 자빅 처리분을 말하겠죠. 이때는 이익금 계정, 영업외 수익 자빅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5페이지에 라 거래 중지 계좌의 처리 볼게요. 여러분들 거래 중지자와 자빅의 차이는 뭘까요? 네, 거래 중지자는요, 거래가 중지되었지만 살릴 수 있는 계좌를 말하고요. 자빅은 살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죽어버린 계좌를 말하죠. 거래 중지자는 일정 기간 거래가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중지 계좌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한번 가나다 볼게요. 일단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거래 중지자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편입되는 시기는요, 매년 3, 6, 9, 12월에 셋째 주 첫 영업일에 편입이 되고, 자, 그리고 중지자는 입금, 출금, 이관, 양수도 등의 거래는 제한이 되지만 계좌 조회라든지 잔액증명서 발급, 이자 지급 등의 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중지 계좌를 다시 살릴 경우에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꼭 진구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거래 중지 계좌는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에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신 일반 원 예금 거래 개시 및 지급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신 통제 업무 취급 지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